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할 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거 리뷰하는 날이고요. 리뷰하다가 뭐 시간이 남으면은 그냥 제가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 저 뭐 하고 뭐 어떤 일 하는지 뭐 소개해 드릴 정도 시간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그냥 말고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다음 주 화요일 3시 반에서 4시 45분 원래 수업 시간이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하고 그 다음에 942동 거긴 영구공원 쪽이거든요. 거기 302호 두 군데를 써서 오프라인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클로스드 북이고, 여기 이제 써놓은 대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기초 수업에 대해서 친숙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두 강의를 리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진 않지만 그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커먼에 해당하는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해주시고요. 어, 아, 네. 혹시 시험 관련해서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그게 실습한 것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네,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숙제로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머신러닝 2시간 실습하는 게 시험 범위에 물론 들어가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인데 리뷰를 할 때 이제 제가 좀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다양한 전공자의 학생을 받아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코어를 학습시킨다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설립을 되었고, 그거를 모토로 지금 열심히 하드코어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이때 학생들이 처음에 진입하면 항상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나도 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컴퓨팅 1이 C++를 다루는 순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약간 당황스러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배워야 되나? 이걸 이렇게 복잡한 것도 해야 되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클래리피케이션을 하는 메시지예요. C++랑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배우는 입장에서 복잡한 것은 맞죠. 파이썬보다 복잡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풀기를 기대받는, 풀어야 하는 그 실제 세계의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풀기를 요청받는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고, 그거를 모델링해서 적절한 성능을 가지고 적절한 성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파워풀한 툴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파이썬은 배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툴이지만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여지가 떨어지고 성능을 많이 낼 수 있는 여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때때로는 성능을 더 관심해야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배우기 어렵냐 배우기 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느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C++이랑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모델링할 수 있는 파워를 주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실행했을 때 빠르게 실행하고 메모리 이피션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는 데 있어서 마음의 장벽이 없어야 하고,
이런 파워풀한 툴을 사용해서 추후에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들인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물론 사람이 일을 해요. 사람이 일을 하는 분야인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킴으로써 일을 하는 분야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사람 본인이 노동자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들의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다양한 종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좋아하는 이유랑 일맥상통하는데, 사람이 다루기 쉬워야 된다. 사람이 좀 신뢰성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실질적인 효율성이에요. 개발하기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읽고 쓰고 디버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이 들으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자원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원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건 이제 기계 프렌들리한 거고, 때때로는 휴먼 프렌들리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머신을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람 입장에서도 싫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게 있어요. 자원을 많이 때려 박으면 이제 CO2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은 시간과 메모리를 갖고 잘 실행할 수 있을까? 적은 돈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까? 적은 탄소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빅데이터 시대에 특히 좀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C++는 기존에 있던 C랑 비교했을 때는 프로그래밍과 리소스 이피션시 두 개를 다 높이는 아주 좋은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이썬하고 비교하면 이제 좀 프로그래머빌리티 쪽에서 조금 낮은 특성이 있지만, C랑 비교했을 때는 둘 다 높인 것이다. 리소스 이피션시는 이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이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하이 레벨에서 컨셉만 가져도 로우 레벨을 좀 고려 안 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툴을 추가함으로써 분명히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 희생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 들어가냐면 컴파일러가 부담을 더 짊어지는 쪽에서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컴파일 타임에서 손해를 봅니다. 근데 컴파일은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런 efficiency 관점에서 한번 다시 재정렬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resource efficient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이제 카피를 좀 안 하고 싶다. 카피를 하면 리소스를 쓸데없이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C++가 C에 비해서 이제 더 추가로 제공해주는 재밌는 기능이 레퍼런스를 바로 패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레퍼런스를 패싱할 수 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패싱하게 되면 내가 패싱한 그 variable 혹은 오브젝트의 메모리 주소가 넘어가게 되고, 실제 카피한 밸류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트윈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엘리어스가 넘어가게 된다. 근데 또 포인터랑 다른 게, 포인터는 내가 펑션 안에서 그 실제 밸류에 접근하려면 스타기오로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를 붙여야 접근할 수 있는데, 레퍼런스로 넘어간 경우에는 마치 그냥 밸류를 넘긴 것처럼 그냥 베리어블 이름만 갖고 오브젝트 이름만 가지고도 마치 실제 카피가 넘어간 것처럼 문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게 좀 특이한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넘기게 되면 쓸데없이 카피를 많이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큰 오브젝트를 갖고 놀 때는 카피를 섣불리 하면 아주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멀티플 펑션, 그리고 나중에 뭐 컴퓨팅 2 가면 스레드 이런 거 배울 텐데, 이런 애들 간에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개의 펑션과 스레드들이 같은 데이터를 쓰는데 다 서로 카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싱크도 안 맞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리소스 부담뿐만 아니라. 근데 같은 데이터에 서로 화살표를 날리는 식으로 접근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이런 패스 바이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언가 나에게 권리가 주어지면 이제 항상 그 권리에 따른 위험 부담이 따르거든요. 근데 그 위험 부담은 이제 내가 진짜 오리지널 밸류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실제 오리지널 밸류가 잘못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정말 이 밸류를 펑션 내에서 절대 안 바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컨스트를 붙여서 컨스트 레퍼런스를 받아오는 것이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컴파일 타임에서 잡아주거든요. 내가 혹시 바꾸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를 가지고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컨셉을 얘기를 했어요. R value라는 것과 R value를 가지고 무빙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오브젝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타겟 오브젝트에 뭔가 밸류를 줘야 되잖아요. 밸류를 줘야 그 밸류를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들든 아니면 그 밸류를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하든 할 텐데, 그럼 그 밸류를 넘길 때 패스 바이 밸류랑 넘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R 밸류를 넘기게 되면 C++는 자동으로 얘를 무빙하게 된다. 카피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밸류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오브젝트를 업데이트하면 카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클래스 안에서 move 컨스트럭터가 있었고 move 어사인먼트가 있었어요. 컨스트럭터는 없던 걸 만들 때 나오는 거고, 어사인먼트는 있던 걸 업데이트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R 밸류면 자동으로 무빙을 하는 메커니즘을 C++가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R 밸류는 일시적인 것이고 딱 그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할 때만 존재하고 그게 지나가면 사실 없어질 애들이기 때문에 무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 밸류는 자동으로 무빙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워닝이 있어요. 내가 어떤 권리를 얻었으면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원래부터 R 밸류인 친구들을 가지고 놀 때는 상관없는데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권한을 줘요. L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R 밸류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커맨드가 std 땡땡 move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L 밸류를 R 밸류로 취급할 수 있는 힘을 줬다면 이제 프로그래머는 주의해야 되겠죠. L 밸류가 R 밸류로 바뀌면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것을 뒤에 프로그램에서 안 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안 쓸 거라면 L 밸류를 R 밸류로 바꾼 다음에 파라미터로 다른 데도 넘기면 무빙이 일어나서 메모리를 아낄 수 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하는 관점인데, 이거는 이제 전부 사람이 자연어를 씀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하이레벨 컨셉과 컴퓨터 랭귀지가 어쩔 수 없이 기계에 기반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되게 갭이 있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과 컴퓨터 랭귀지의 문법 간의 괴리가 있는데, 그걸 조금씩 메꿔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다뤘던 개념이 오버로딩인데, 펑션도 오버로딩이 되고 오퍼레이터도 오버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의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여러 가지 펑션에 대해서 재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냥 하이 레벨 컨셉만 똑같으면 사람 입장에선 다를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두 밸류를 스왑한다. 스왑이라는 그 컨셉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티저를 스왑하든 플로트를 스왑하든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왑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하면 가장 좋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람의 습성이다. 그런데 이제 C 랭귀지나 그 이전 랭귀지는 사람의 그 하이 레벨 컨셉이 같아도 로우 레벨 구현이 다르면 다 펑션을 새로 정의해서 이름도 바꿔야 되는 아주 난해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제 펑션 오버로딩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세세한 파라미터 리스트가 달라도 펑션 이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C++가 어떻게 컴파일을 하냐면 같은 이름이지만 뒤에 파라미터 리스트가 다르면 이제 다른 펑션으로 취급해서 알아서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죠. 프로퍼한 펑션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C에서는 반드시 펑션 이름으로 구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C++는 펑션 이름과 파라미터 리스트를 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파라미터 리스트만 다르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name reusability인데 같은 이름을 재사용하는 것인데 이걸 확보했고 당연히 코딩의 일관성도 확보를 했죠. 그렇게 되면 코딩을 하기 훨씬 쉬워지는 거고 성능 측면에 있어서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 더 부담이 생긴 거거든요. 컴파일러의 동작이 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전엔 이름만 봐도 됐는데 이제 이름과 파라미터 리스트를 같이 보아야 되는 부담이 생기면서 컴파일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파일은 한 번만 할 거니까. 실행 시간에 있어서는 손해 보는 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템플릿이라는 것도 봤어요. 템플릿은 펑션 템플릿도 있고 클래스 템플릿도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죠. 사람은 하이 레벨 로직을 관심하지 타입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다고 해서 구현을 새로 하는 건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템플릿은 임의의 타입 이름을 설정해서 그 타입까지 파라미터로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꺽쇠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코드 리유저빌리티가 더 강화됐죠. 이제는 파라미터 리스트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트나 뭐 플로트나 이렇게 돼 있을 때 펑션 오버로딩만 있다면 어쨌든 구현은 다 따로 해줘야 됐었는데 템플릿을 사용하면 구현을 하나만 해놓으면 실제 콜하는 익스프레션에서 뭘 불렀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그에 맞는 펑션 임플리멘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어느 시점에 일어나냐면 여전히 컴파일 타임에 일어나요. 유저가 뭐 인티저 타입으로 펑션 템플릿을 불렀는지 뭐 플로트 타입으로 펑션 템플릿을 불렀는지 그거는 이제 코드를 한번 샥 보면은 다 이미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코드를 컴파일러가 쫙 읽어보고 템플릿에서 인티저 버전의 펑션을 만들지 뭐 플로트 버전의 펑션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컴파일 타임에다 정해서 생성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런타임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전진한 게 이제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료 구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 구조를 만들면 있어서도 사람은 데이터 타입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식으로 자료들이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뭐 링크드 리스트는 링크에 따라서 연결된 게 링크드 리스트고 어레이는 서로 메모리 박스들끼리 인접해 있는 것이 어레이고 이런 그 차이에 따라서 구조화된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타입이 자꾸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상당히 제네릭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클래스 템플릿을 사용해서. 그래서 적절한 그 타입을 그때그때 입력으로 받아서
얘 베리언스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처음 정의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타입을 다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코드 리유저빌리티도 강화되고 퍼포먼스도 강화되죠. 네, 퍼포먼스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있지만 네, 컴파일 타임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여전히 괜찮다. 그래서 지금 C++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컴파일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고 실제 실행 시간은 어차피 다 바이너리 기계어로 바뀐 뒤에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써봤던 컨테이너들이 있죠. 뭐 벡터 같은 것들 써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사실 문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C가 상당히 파이썬과 비등비등해졌구나 라는 것까지도 좀 인지가 올 수는 있어요. 이제 타입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도 데이터 구조를 짜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를 가지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인헤리턴스, 상속이라는 개념이 프로그래밍 이피션시를 높여주죠. 왜냐하면 나의 부모 클래스에 어떤 것이 막 구현이 열심히 돼 있다. 근데 그 자녀 클래스가 부모의 구현해 놨던 걸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다시 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헤리턴스를 이제 어떻게 세세하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정하고 차일드 클래스 이름을 정하고 걔네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개념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인헤리턴스 하이라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표만 봐도 그 하이라키 표만 봐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 퍼포먼스는 또 여전히 인헤리턴스는 컴파일 타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 차일드 클래스가 페런트 클래스 걸 다 가져와서 다 자기 안에 구조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인헤리턴스를 했다고 런타임에 손해를 보는 게 또 여전히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폴리모피즘인데 인헤리턴스만 놓고 보면은 이제 폴리모피즘이 왜 필요한지 점점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인헤리턴스는 단순히 복붙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녀랑 부모랑 사실 펑션 이름에 있어서는 완전히 똑같은데 약간 동작을 다르게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파이썬 수업에서 예시로 들었던 거는 우리가 전과하는 그 함수 있잖아요. 뭐 교직원이 전과를 한다. 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있다가 뭐 다른 뭐 심리학과로 옮긴다. 그럴 때 나의 클래스가 교직원일 때 전과하는 거랑 나의 클래스가 교수일 때 전과하는 거랑 나의 클래스가 학생일 때 전과하는 거랑 다 과를 옮긴다는 하이 레벨 컨셉에선 다 같은데 디테일한 임플리멘테이션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속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상속은 아예 코드 자체가 복붙이 되기 때문에 교직원이든 뭐 학생이든 전과할 때 동일한 프로세스를 격도로 강요할 수 있어요. 근데 폴리모피즘은 이제 같은 이름이지만 구현을 다르게 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뭐 거의 제일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virtual function, overriding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런타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런타임에서. 그래서 이름은 같은 펑션이 여러 클래스에, 그러니까 인헤리턴스로 엮여 있는 여러 클래스에 막 다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 놓으면 이제 컴파일러가 아는 거예요. 얘는 폴리모피즘이다. 결국 어떤 함수를 실행할지 아직 모른다. virtual이라는 키워드가 안 붙어 있으면 해당하는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는 걸 그냥 실행하면 돼요. 아니면은 거기에 구현이 없으면 그 부모 클래스에 구현된 걸 실행하면 되고. 그런데 virtual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순간 약간 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클래스 서브스티튜션이랑 맞물려서 현재 타입이 부모인데 심지어 자녀에게 구현된 virtual function이 실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virtual function 테이블을 잘 사용해서 일어나게 된다. 런타임에 각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로 직접 들어가서 그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따라 virtual function 테이블로 가면 적절한 구현이 숨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판단을 보류하고 기다리는 거죠. 런타임까지. 이렇게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네임을 리유저빌리티가 상당히 강화가 됐고 뭐 자녀에서 실행하든 부모에서 실행하든 알아서 잘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딱 조금 손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런타임 폴리모피즘, virtual function은 콜하는 거에 대해서 뭘 불러올지가 다 런타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런타임에서 실행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단히 길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추가 동작이 런타임에서 들어간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irtual function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메모리 사용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이피션시까지 봤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신뢰성 있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 에러가 없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코드를 실행할 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에러를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컴파일 할 때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나한테 파서블한 에러들을 미리 알려주는 게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수월해요. 안 그러면 런타임에 발생하는 에러는 그때그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치기가 힘들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제 잘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물론 과제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짜증날 수가 있는데 실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컴파일러를 되게 좋아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파일러가 열심히 이제 메모리를 잡아주는데 네. 그래서 C++가 이 방면에서 강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내믹 메모리 어로케이션인데, 이게 원래 에멀록을 쓰던 시절에 C에서 에멀록을 쓰던 시절에는 타입 정보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에멀록은 사이즈 정보만 봤거든요, 인풋으로. 근데 그게 실제 무슨 타입으로 쓰일지는 프로그래머만 알아요. C는 몰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타입을 바꿔줘야 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어서 프로그래머가 뭔가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건 실수할 여지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부담이었는데 C에 C++에서는 new랑 delete를 씀으로 인해서 데이터 타입을 explicit하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는 모르지만 데이터 타입이랑 그게 몇 개 있다, 그 개수 정도만 알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에멀록과 달리 프로그래머가 실제 데이터 사이즈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해졌고,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을 또 따로 안 해줘도 된다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캐스팅 얘기를 거의 막판에 했었는데 이 타입 캐스팅 얘기가 C++에서 다시 등장한 계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C++가 클래스를 다루는 언어이고, 클래스가 나왔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타입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클래스 하나를 정의할 때마다 그게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되기 때문에 뭐 인트니 플로트니 이런 정형화된 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C++에는 수만 가지의 타입이 존재할 수 있고 오늘도 제가 심심하면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입 캐스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타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캐스트를 제가 예시로 들었었어요.
다이내믹 캐스트, 스태틱 캐스트, 컨스트 캐스트, 리인터프리 캐스트 했는데 이 네 개가 다 용도가 좀 다르고 사용처가 다르고 장단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를 들면 다이내믹 캐스트는 런타임에서 나오는 뭔가 인헤리턴스와 폴리모피즘과 관련된 캐스트고, 스태틱은 컴파일 타임에 검증하고 끝내버리고 런타임에서는 에러를 안 주는 뭐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캐스트들이 어떤 사용처를 갖고 있는지, 특징이 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익셉션이라는 것인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C++에서 자동으로 핸들링해서 이건 에러야라고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구조화시켜서 구현할 수 있도록 C++에서 익셉션 뭐 클래스도 제공하고 try catch 블락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익셉션을 허용하고 싶으면 try 블락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커니즘을 구현을 해놓고 거기서 뭔가가 안 좋은 행동이 나오면 에러를 던지도록 하고, 그 던진 것을 캐치 블락에서 잡아서 주로 뭘 하냐면 what 펑션을 사용해서 이 에러가 뭔지 정도만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또 클래스를 썼고 인헤리턴스를 했고 폴리모피즘이 적용이 되었죠. 그죠? what 펑션이 그때그때마다 이름은 같지만 여기저기서 다르게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C++에서 제공을 해줬고, 이미 많은 종류의 익셉션들이 구현이 돼서 제가 뭐 예시로 들었죠. 뭐 파일 IO에서 뭐 스트링을 인티저로 컨버전하거나 뭐 그런 종류의 자주 쓰이는 펑션들은 그 펑션의 내부에 이미 익셉션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돌아가면 에러를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new 함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몰아놓고 얘기하니까 되게 별거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MLDL1에서 배운 알고리즘들을 이제 뭐 KNN을 구현을 했던 거고, 이제 과제로는 아마 K-means 클러스터링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이 수업의 목적이 전반기는 적어도 상당히